킹그랑연구소 저희가 이제 오늘 명절에도 사실 나와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될 때 또 해야 되고 저희가 이제 또 상명감을 느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김인만 씨도 오늘 저기 사실 고향을 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토요일 날 녹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많은 이제 성원 이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원 뭐 이런 어떤 상황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는 정말 한국 증시가 또 이제 큰 몫을 했고. 아, 그럼요, 맞습니다. 사실 이게 증시가 안 됐으면은 우리 뭐 김종혁은 나발이고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아직도 한 27만, 8만 정도 아니었겠습니까? 증시가 좋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고 또 종효가 너무 또 이렇게 촉이 좋아서 그래서 지난번에 그 저기 LG전자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했었고 저한테는 또 재차 얘기를 했었는데 10만 원 중반에 사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조금 담궜어.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주식했을 때 이제 뭐 약간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처음에 많이 들어가가지고 막 1억씩 넣고 이러니까 많이 물리더라고. 그래서 이번엔 너무 조금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100만원씩 해서 이제 가격 단위를 쭉쭉쭉 해가는데 안 걸리는 것도 안 사고. 근데 이제 어떤 종목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또 평단가도 많이 낮추기도 했는데 따라가는데 못 따라가겠더라고. 못 따라가요? 막 20몇 프로 오르고 그러니까. 진짜? 나도 샀어야 되나? LG전자가 이렇게 이제 쭉 상승 모멘텀을 탈 수 있는 뭐가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원래 LG전자가 이렇게 안 올랐으면 오늘 세뱃돈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뺐어요. 너무 급등하는 바람에 뺐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이제 공식적인 바이콜을 한 적도 없고 그냥 와치리스트에만 올려놓자. 그때 제가 안 한다고 했는데 형님이 종목도 안 주면 어떡할 거야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억지로 제가 이제 한국단자하고 두 종목을 보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말씀드렸던 이유랑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말 잘라서 죄송한데 저희가 이제 한 달 전 사연에서 어떤 분이 LG전자를 갖고 있다 그랬을 때 그때 이제 김종현 씨가 LG전자가 사실은 그렇게까지 이제 전도 유망하지 않다. 그때 얘기를 딱 한 달 만에 어쨌든 간에 상황이 이렇게 반전이 된 거잖아요. 그간의 어떤 상황들이라든지 요번에 이제 오르는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근본적으로 여기는 이제 반도체가 없잖아. 근데 그때도 제가 뭐 와치리스트에 올려놓으면서 드렸던 말씀이 4분기에 지금 뭐 당장 전도 유망하지도 하지만 4분기 어닝 쇼크 났잖아요. 그 어닝 쇼크 난 핵심 포인트는 구조조정 비용을 한 번에 떤 거예요. 그러면 1분기는 실적이 무조건 올라간다. 그냥 전통적으로 LG전자 1분기 실적이 제일 좋고. 그래서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일단 뭐 저는 일정 수준 정도의 반등을 예상하고 그래서 짧은 기간에 보면 충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질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최근에 이제 대우건설이 완전 막 초급등했거든요. 그래요? 근데 걔도 똑같아요. 4분기에 8천억을 한 번에 손실로 떨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계속 들고 있던 이 그 누적 적자분을 나눠서 떨 수 있잖아요. 분기별로 회계적으로 나눠서 떨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우리 그렇게 안 하겠다. 어차피 새 주인도 있고 그냥 한 번에 떨어내고 다음 분기부터는 클리어하게 좋아지겠다. 이런 개념을 떤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우건설이 완전 떡상을 했는데 LG전자도 어쨌든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한 번에 떨었으니 1분기 실적은 무조건 올라오는 거고. 근데 이번에 이제 조금 강세를 보였던 건 뭐 그때 했던 얘기랑 비슷하긴 한데 그 대신증권의 보고서가 나왔는데 16만 원 목표로 하는 리포트예요. 리포트 핵심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일단 실적 1분기 실적 무조건 올라온다라는 거랑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그 로봇 부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준비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야? 그러니까 거기는 준비하고 뭐고 할 거 없어요. 그냥 갖고 있는 부품 쫙 모아서 조립만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코스닥에 있는 그 수많은 조 단위로 올라간 그 로봇 부품 중 허접한 것들보다는 모터는 뭐 어차피 세계 최상위권이고 그러면 감속기만 제대로 된 거 가져다가 업셈블리 능력이 그런 허접한 회사들보다 떨어지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액추에이터 같은 거 만들면은 LG전자가 그들보다 못할 리는 절대 없거든요. 그래서 LG전자의 그런 액추에이터 갑자기 분위기 쏠리면서 그날 완전 초급등했다가 또 이틀간은 또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저기 있잖아. 액추에이터 하면 그때 뭐 HD 만도도 있고 그런데 LG의 어떤 양산된 제품의 반응이 있어요? 아직 그 뭐 공식적인 양산이나 어디에 납품했다 이런 건 없는데 그래서 하면은 만도나 모비스보다 당연히 훨씬 잘하죠. 아하. LG가 잘 만들었지. LG가 뭐 사실 이제 기술력이 있으니까 그동안 그러면 LG전자의 어떤 그 실적을 견인했던 거는 LG전자의 이제 주력이 이제 백색 가전. 그 백색 가전도 이제 쪼개야죠. 그래서 HE 사업부라고 해가지고 TV 사업부. 그다음에 HA 사업부라고 해갖고 백색 가전하고 에어컨 사업부.
그 다음에 또 두 가지 사업부가 더 있는 게 하나는 이제 VS 사업부라고 해가지고 전장 부품, 자동차용 전장 부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있는 사업부가 B2B 쪽.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데이터 센터용 칠러 제공한다든지 그런 이 네 가지 사업부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업부 VS하고 이 칠러 사업부는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라서 1분기 실적의 포인트는 실적이 잘 나오는 건 이건 상수고 이쪽이 좋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지. TV는 좋아질 수가 없어. 맞아.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여쭤보려는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했는데 제가 사실 우리 저기 김종현이 이제 맹신한 우리 저기 PD 있어요. 김종현 때문에 돈 많이 벌었다. 그래서 워낙 이 프로를 좋아해서 PD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하려고 그랬다가 거기가 이제 올스톱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약간 지금 근데 저희는 사실 유튜브에서 하나 뭐 어디서 하나 뭐 똑같습니다. 그렇죠. 똑같죠. 예. 근데 어쨌든 제가 그 앞으로 또 돌아가서 그 PD가 김종현 말은 무조건 듣는데 LG는 형 너무 아니 너무 좀 기다리는 게 지난하지 않아? 너무 지루하지 않아? 그랬는데 저도 이제 그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LG가 여기서 약간의 이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그쪽으로 전환하면 이게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군요. 제가 오늘 그 세뱃돈 종목 3개를 말씀드릴 건데 하나 초장기, 하나 중기, 하나 이제 단기로 얘기를 할 좋네, 때 좋네. 좋네. 단기를 제가 LG전자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1분기 실적은 무조건 올라오니까 저는 그거 점에 뭐 9만 원, 10만 원 초반 요럴 때 한 12만 원, 13만 원 정도까지는 이거 무조건 갈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하려고 했어요. 먼저 움직여버렸네. 제가 원래 어떻게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이거 단기 종목이지만 만약에 1분기 실적을 뜯어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VS하고 B2B 사업부 실적이 확 올라오면 그러면 중기로 바꿀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좀 느끼기에는 한 번 거의 대형 주식은 너무 진짜 많이 올랐죠. 그날 한 20몇 프로 가가지고. 23% 올랐죠. 근데 그 후에 이틀 정도 빠져서 뭐 한 11만 원대 이제 중초발인데 그러면 이때라도 좀 들어가는 게 낫냐?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건 이제 본인의 선택이죠. 저는 만약에 이게 선택에 대해서 가이드를 해주는 게 우리 그러니까 또 그 얘기를 좀 하려는 몫인데. 건데 그러니까 VS 사업부가 계속 좋게 봤던 건 한 3, 4년 전부터 좋게 봤던 건데 좋게 봤던 이유가 뭐냐면 수주잔고가 120조래요. 그러니까 수주잔고가 120조인데 실적은 왜 그거밖에 안 나오지? 그러니까 질문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 분기부터 예를 들어서 분기당 VS 실적이 확 올라온다. 1분기에, 2분기 뭐 이럴 때. 그다음에 그 컨퍼런스 콜에서 앞으로 실적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주잔고 이만큼 있는데 앞으로 실적이 쫙쫙쫙 늘어날 거야. 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사서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그냥 지난번에 비용 떤 것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올라오는 거면 목표가 한 13만 원 정도라서 11만 원에 사서 13만 원에 파는 것도 나는 감지덕지. 그러면 사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장기적으로 뭔가 좋아질 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한 16에서 17 보고 사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있잖아. 여기서 더 떨어질 가능성은 없느냐는 얘기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미국도 안 좋고 전 세계적으로 쇼크 왔어. 근데 그건 어쩔 LG가 수 없지. 그건 어쩔 수 없지.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유지가 된다면 LG 같은 거는 사실 회사가 크니까 장기 투자나 중장기도 좀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이 11만 원대 선이 어떠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뭐 11만 원 선은 손실폭이 크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사도 되는데 많은 이익을 못 볼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13만 원 정도에 짧게 끝날 수도 있고 롱텀으로도 길게 갈 수도 있다. 그건 이제 그때 1분기 실적 보고 결정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11만 원에 사서 저는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래. 그것만 이제 제가 확인받았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제가 이제 사실은 저기 예전에 제가 이제 뭐 수익률 300% 넘었을 때, 와, 미국으로 작년에요. 제가 한 40% 가까이 먹었었어요. 많이 먹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있잖아, 반토막 났어. 근데 물론 이제 수치상으로 작년 연말에 뭐 세금 정산 때문에 약간 일시적으로 팔아서 다시 세팅된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수익률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고민 중인데, 미국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 최근에 흔들리는 핵심은 딱 한 가지죠. AI가 소프트웨어를 잡아먹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두 가지예요. 아직 돈을 못 버는 쪽은 더 막 흔들리는 거고, 돈을 못 버는데 시설 투자까지 해야 되는 데는 뭐 지금 뭐 주가가 뭐 반토막도 나 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 뭐 어도비라든지 이렇게 압도적인 그런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던 쪽은 야, 우리를 제외하면 뭐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뭐 다른 애 조그만 애들 만들어봐 안 되니까 수수료 많이 내. 이랬던 애들은 야, 그거 AI로 다 되는데? 그러니까 수수료를 낮추던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네. 흔들리는. 그러니까 이 엔스로픽이라고 하는 회사가 들어와서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갑자기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야 그러면 그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다 AI로 다 될 것 같은데 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순식간에 대체 안 되고요. 완벽하게 대체도 안 돼요. 왜냐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기업 내에 있는 뭐 예를 미드웨어라든지 이런 거 다 없애게요 그러면 AI 하나로 다 통일될 거면 그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AI가 기본적으로 범용인데다가 리소스를 너무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AI 하나로 전체를 다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건 너무 나간 거긴 하지만 그동안 소위 이제 꿀 빨았던 뭐 어도비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흔들릴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는 봐야죠. 아하. 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의 일단 조정은 그거고 그다음에 지난 주가 3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자산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빵빵 깨지고 있단 말이에요. 금은 깨지고 뭐 비트코인 깨지고 그다음에 AI 소프트웨어 깨지고 이러면서 소위 이제 헤지 펀드들 양쪽에다 롱숏 걸어갖고 조금씩 매일매일 이익 내고 있던 애들이 지금 뭐 하나둘씩 막 죽어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게 정말로 심각해지면은 그때는 이제 이거 심각해질 수 있어서 심각하긴 봐야 된다.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큰 틀의 두 얘기 AI 때문에 소프트웨어는 완전히 없어진다는 얘기는 틀렸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나타나고 있는 조정은 우리가 너무 낮게 봐서도 안 되고 너무 심각하게 봐서도 안 되는 조금은 경계 신호 정도가 지금 여전히 켜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죠. 뭐 국내 증시는 뭐 여전히 계속 5천 뭐 지난번에 있잖아요. 500까지 갔잖아요. 장중에.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코스닥은 조금 흔들리고 있는데 어때요 지금? 국내 종목 약간 좀 점검을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버티고 있는 건 삼성전자 때문이죠. 삼성전자 이제 신고가 가서 18만 원. 예. 삼성전자 신고가가 나는데 하이닉스는 안 나요. 왜 그렇죠? 그 차이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HBM의 그동안은 완전히 그 하이닉스 판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어쨌든 물량이 7대3이든 8대2고 나발이고 상관없이 첫 번째로 물건 태워서 밖으로 내보낸 건 삼성전자가 먼저가 맞아요. 그 다음에 마이크론 뭐 떨어졌다고 뭐 어떤 회사에서 막 떠들었는데 그것도 마이크론이 부정하면서 우리도 HBM4 나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혼자 싸우다가 부족한 물량 마이크론이 채우는 정도였다가 이제는 세 회사가 동시에 싸우는 거예요. 일단 하이닉스는 가장 자기의 중요한 그립 하나를 잃었다. 물론 여전히 HBM4까지는 압도적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거의 독점적 지위, 내가 최고야라는 걸 일단 잃었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HBM도 기본적으로 쌓는 거지만 쌓을 때 그 밑에 베이스 다이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 베이스 다이 위에 쌓고 그걸 전체 패키징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하이닉스가 이걸 못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HBM 만들지만 이거를 TSMC로 가져가서 거기서 패키징을 합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보면은 하이닉스의 자기들의 강점은 우리는 원비로 싸게 만들어서 똑같은 가격에 공급하면 삼성전자보다 많이 남을 거리거든요. 근데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얘기해 보면 야 너희 만들어서 대만으로 가서 패키징해서 그거 미국으로 가져가면 두 번 왔다 갔다 하는 운송비 남았죠? 물류비 같은 거. 근데 우리는 우리가 베이스 다이부터 다 만들어서 패키징하면 우리는 한 번에 턴키로 만들어서 보낼 수 있어. 근데 아직까지 그건 이제 입증된 건 아니고 우리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아직 삼성전자를 못 믿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그 물량을 받지 못했던 거고 그래서 삼성전자도 기존에는 HBM을 만들면 TSMC로 보내서 거기서 패키징을 해서 보냈어요. 그럼 마이크로는 어때요 지금 수준이? 마이크로는 일단 물량이 너무 달려요. 그래서 이제 증산을 한다고는 하지만 뭐 증산해봐야 뭐 나오는 게 그럼 2, 3년 후인데 그건 뭐 나중 문제고. 그러니까 마이크로는 지들이 아무리 잘해봐야 어쨌든 물량 싸움으로는 양사를 어느 쪽으로도 이길 수 있어요. 다만 마이크론이 좋은 건 딱 하나죠. 미국 회사고 미국에다 공장 짓고 있다는 거 정도. 뭐 그 정도의 강점이 있다. 알겠습니다. 그럼 코스닥은 어때요 요즘? 코스닥이 좀 문제인데 일단 너무 빨리 올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1월 달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좀 속도가 너무 빠르고 약간 ETF 향 그 무지성 매수. 그러니까 이게 무지성 매수라고 표현하기는 적절하지 않지만 ETF는 패시브라고 하는 건 돈이 들어오면 돈이 들어온 만큼 무조건 사야 됩니다. 근데 패시브는 그 시가총액 순위 짜여 있는 대로 혹은 그 ETF가 구성되어 있는 숫자대로 그대로 사야 돼요. 아, 그래서 이제 김종현가 저한테 이제 사실 이제 코스닥 관련해서 이제 ETF 하나 사라고 그러는데 지수 ETF. 근데 저한테 이제 조금 먹었을 때 팔라고 그러더라고. 반 정도를. 그래서 내가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또 이제 맹점이 있었구나. ETF가. 그러니까 이게 다 좋은데 계속 지수가 올라가면 상관이 없지만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기관 매수라고 자꾸 설명하지만 기관 매수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거 개인 매수가 기관 매수로 포장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ETF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그게 2000년대 전이죠. 바이코리아 열풍, 현대증권 바이코리아 열풍 불었을 때. 네. 이익치. 현대증권 기억난다. 그게 기관 장세, 소위 바이코리아 펀드 장세라고 했지만 그게 바이코리아 펀드 장세는 포장이죠. 그 돈을 누가 넣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넣었잖아요. 너무 많이 들어갔네. 지금 딱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약간 단기 과열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연기금 들어온다 욕하고 뭐 무슨 장세 만드냐 욕하는데 그걸 이미 만들고 있는 게 개인들의 ETF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 자금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내가 만들었구나. 내가 들어가니까 이래. 젠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중장기적으로서는 여전히 좋게 봅니다. 뭐 1300에서 한 1500 사이 올해 코스닥이 간다고 보는데 근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무조건 무지성적으로 막 올라갈 때 지수 올라타는 건 위험하고요. ETF 위험하다. 그러니까 ETF가 위험하다는 게 아니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막 포모로 쫓아가는 게 위험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조정이 올 수 있으니까 조정 때 천천히 사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종목을 잘 선별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미 저 위에 막 상단에 가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 숫자로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추격 매수는 조금 조심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 우리가 이제 그 코스닥 종목 같은 거 여러분들한테 이제 많이 좀 발굴해 드릴 테니까 그때 좀 한번 보시고 사실 그래요 우리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싸대기 맞을 때 사야 되고 사람 있잖아요 잘 나갈 때 있잖아요 그 사람 옆에서 이렇게 쓱 얼쩡대봤자 아무 의미 없어. 왜 주변에 사람 많거든. 그렇죠, 근데 그렇죠, 쓱 해서 이제 찌그러져 있을 때 쓱 접근하잖아. 우리 매니저 중에서 옛날에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진짜요? 아니 왜냐면 이제 좋은 프로 맡을 때는 PD도 사람인지라 매니저들이 이렇게 찾아오는 거 귀찮기도 하고 너무 만날 사람이 많아.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쭉 찌그러져가지고 어디 있잖아. 저기 무슨 있잖아. 편성이라고 표현하겠지만 예전에는 이제 제작 부서에서 이제 뭐 편성 쪽으로도 가기도 하고 뭐 어쨌든 시미팅 같은 데 가거나 뭐 이렇게 무슨 뭐 사업국 같은 데 가. 그러면 뭐 요즘 이제 편성이 워낙 권한이 세졌습니다만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쓱 해서 찾아가가지고 계속 관리하잖아. 그럼 이제 그게 진짜 인연이 되는 진짜 거야. 베스트 프렌드가 될 수도 있겠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조금 이제 지켜보시고. 자, 그럼 말이죠. 오늘 세뱃돈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선정할 종목.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오늘 아까 제가 이제 평상시에는 저희가 이제 수요일 날 였는데 오늘은 저희가 이제 토요일 날 녹화하는 만큼 월요일 날 업로드해. 그래. 저희가 있잖아요. 조금 그 업로드를 저희가 조금 빨리. 왜냐면 수요일 날 하면은 거의 이게 끝나가기 때문에 화요일 날 정도. 왜냐면 저희가 이제 우리 이제 PD도 좀 쉬긴 쉬어야 되는데 오늘 이제 저희가 딱 컴팩트하게 해서 뭐 최소한 이제 뭐 쓸데없는 얘기 걷어내고 해서 그래서 화요일 날 정도 올리면은 진짜 많은 분들이 조금 그래도 얘기의 꽃을 피울 수 있는데 동참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갑자기 내가 너무나 큰 숙제를 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 그럼 말이죠 세뱃돈 자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로 초장기. 조카한테 경제의 씨앗을 심어줘라. 아들이나 조카에게 경제의 씨앗을 심어줘라. 형님은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고배당 펀드. 고배당 이거 항상 근데 얘기하죠. 이거 제가 항상 왜 쟤는 나와서 맨날 고배당 저 쓸데없는 얘기하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10년, 20년 누적해 보세요. 전 세계 어떤 펀드보다 수익률 1위라는 걸 지금까지 역사가 보장해 왔다. 10년, 20년을 해야 돼. 진짜 장기네.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얘기했잖아요. 아들이나 조카한테 경제의 씨앗을 심어주고 자기의 자녀가 경제적인 어떤 자립도가 생기기 전까지는 부모님이 꾸준하게 사줘라. 10만 원이든 한 달에 20만 원이든. 부모님이 사줘야 되는 게요? 그러면 애가 이제 거래를 못 하잖아. 어린애들은. 그러네. 오늘 세뱃돈이 그거 아니야. 돈도 없는데 어떻게 사요? 맞네. 우리한테 얘기하면 안 되겠네. 아니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저도 그거 뭐 사실 몇 천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1억 정도까지 했는데 수익률이 나쁘지 않아요. 너무 좋고 저도 한 30% 40% 가까이 먹었어. 30% 정도. 근데 지금 이게 지수가 100% 올랐는데 30%라고 욕하실 수 있잖아요? 내려갈 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수 내려갈 때. 이게 어떻게 버티는지. 아하. 내려갈 때는 다른 거 막 뭐 3, 40%씩 빠질 때 혼자 마이너스 5%, 10%로 버팁니다. 예. 올라갈 때는 똑같이 못 쫓아갈 수 있지만 반대로 내려갈 때 진짜 잘 버틴다. 이게 주식의 단점을 극복하네. 안정성을 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누적 펀드 수익률로 따졌을 때 고배당을 이긴 펀드는 단 하나도 없어요. 네. 저는 그래서 이제 그 마이너스 뜬 날 그냥 조금씩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떨어진 날은 많이 사고 조금 떨어질 때마다 이제 조금씩 사는데 여러분들 이게 초장기는 이렇게 고배당 펀드에서 이제 타이거도 있고요. 근데 코덱스도 있고 타이거도 있고 뭐 플러스 자산운용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근데 각각 이 ETF는 제가 꼭 말씀드릴 건 수수료만 보시지 말고
그 설명을 꼭 보시라. 어떤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다 그래서 봐야 되는구나. 네, 그 설명을 잘 읽어보시고 그 설명에서 자기의 상황에 잘 맞는 걸 고르시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이 고배당은 또 하나의 차이가 배당금을 받지만 ETF는 배당금이라고 주지 않고 분배금이라고 줍니다. 월로 주는 게 있고 배당금 받아서 분기별로 주는 것도 있고 상품마다 달라요. 그러면 그 받은 거를 자동으로 재투자해 주는 것도 있고 나한테 계좌로 쏴주는 것도 있어. 아니 뭐 계좌로 쏘면 바로 쏘면 되니까 그건 아무 의미 없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 계좌로 들어오면은 이거 뭔 돈이야? 이러면서 또 쓰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대훈이 그러실 것 같은데. 나 바로 쓰지. 바로 맛있는 거 사 먹지.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들 그래야지 이제 그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저기 중기. 네, 중기는 뭐 이것도 한번 말씀드린 종목인데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홀딩스. 예, 요거는 근데 사실은 저 세뱃돈으로 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한 주에 한 뭐 30만 원 정도 넘기 때문에. 세뱃돈 많이 받아야 되네. 그러니까 아마 그 어르신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에게 할아버지가 사줘야 되는구나. 용돈으로 드릴 수 있을 만한 내가 사서 이제 그분들에게 용돈으로 드리면 한 1년 후에 뭐 2배는 아니어도 한 7, 80% 올라가 있잖아요. 아하, 어르신들께 이제 추천을. 어르신께 해줘야 된다고. 어르신들이 손주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이건 그러니까 어르신들에게 제가 사서 드리던지 추천을 해 드리던지. 그래.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홀딩스 저도 이제 있습니다만 한 35, 6만 원대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는데 요럴 때 이제 들어가면 좋겠네요. 네, 왜냐하면 지금 KB금융이라는 회사가 이게 PB 한 0.3배, 0.6배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던 종목이었는데 계속 실적 늘어나고 고배당하니까 드디어 역사상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PB 한 배를 넘어섰습니다. 금융주가. 네, 금융지주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이 증권 정책의 기조가 소위 홀딩스라고 부르는 것들 최소한 PB 0.8배에서 1배 가야 된다는 게 기조잖아요. 근데 지금 포스코홀딩스 아직 0.5배란 말이죠. 그럼 이게 PB 한 배만 가도 2배인 거예요. 그러면 산업적으로 좋아지는 부분이 있느냐? 있죠. 철강은 뭐 더 좋아질 게 없겠지만 지금 뭐 리튬이라든지 에너지 사업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좋아지는 거 있잖아요. 여기도 배당 꾸준하게 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부터 모아서 저는 뭐 기본적으로 전고점인 60만 원 정도는 그냥 트라이 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37만 8천 원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60만 원 본다면 이제 37, 8만 원대 담으면 되겠네요. 이게 이제 갑자기 홀딩스 주식이니까 갑자기 확 뛰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 갑자기 예전처럼 뭐 2차전지 열풍이 불면 또 모르겠지만 그런 열풍은 제가 보기 쉽지 않으니까. 이게 중기면 몇 년을 말하는 한 1년 반? 1년 반에서 길게 봐도 2년. 얘네 그럼 저 배당은 얼마예요? 얘네가 지금 배당 수익률이 한 35만 원 정도면 한 4% 좀 안 될 거예요. 그럼 나쁘지 않네. 은행 이제 예금보다 나오네. 맞죠? 우리나라도 지금 웬만한 고배당주들이 은행 예금보다 좋아진 지 오래됐어요. 자, 그럼 말이죠. 이제 지금 단기는 뭡니까? 단기는 원래 LG전자였는데 LG전자가 지금 빠졌으니까 대한항공. 아, 대한항공. 대한항공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대한항공이 실적이 나쁘지 않은데 주가가 안 올랐어요. 아, 저평가됐구나. 안 올라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시아나랑 합병하면서 아시아나의 그 부실한 거 다 떠안아야 되잖아요. 그치.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환율이 워낙 안 좋았으니까 뭐 여행 수요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저도 리포트 하나를 보면서 그 제가 잊고 있던 걸 하나 깨달았던 거는 작년처럼 증시가 좋았잖아요. 소비는 올해 늡니다. 올해 여행을 많이 간다. 네, 그때 우리가 11월 달에 바이코를 하긴 했지만 반농담조로 얘기했던 신세계가 주가가 그때보다 2배가 났습니다. 그때 19만 원인데 지금 38만 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중국인들이 와서 소비하면서 명품 소비가 늘어서 백화점들이 좀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한 20% 보고 사자 했는데 그게 벌써 지금 100% 온 거예요. 개만 누른 게 아니에요. 현대백화점부터 포함해서 롯데백화점까지 지금 뭐 완전 난리부르 쓰고 그 안 움직였던 섬유유복주들도 막 움직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작년에 돈 번 사람들이 올해 소비 좀 하겠구나. 그다음에 원래 1.8 받던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지금 뭐 2.4, 2.5로 지금 전망치에 대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갑자기 뭐 수출이 대폭 늘어날 건 아니니까 그러면 뭐 소비가 좀 늘어난다라고 보고 소비 관련주를 좀 봐야 되는데 그 소비 관련주들 중에서 그러면 대한항공의 여행 수요는 안 늘까? 유가 급등하고 환율 폭등하면 뭐 나갈릴 수 있는데 3개월 내에 뭔가 그런 상황이 나타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대한항공. 그럼 봄이 돌아오면서 여행 수요가 늘고 그다음에 두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반도체 뭐로 나를까? 수출할 때 배로 안 갑니다. 반도체는. 비행기로 가죠. 그러면 화물 수요의 거의 대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대한항공의 실적은 좋을 수밖에 없고 지금도 PR 한 7배 정도로 주가가 싸고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의 포인트는 사람들이 여전히 인정을 잘 안 하고 있는데 한 매출의 15% 정도가 항공기 부품하고 방산 부품이에요. 아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 항공기하고 방산. 부품을 만들어요? 대한항공이? 대한항공이 서비스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안에 부품 사업부가 있습니다. 날개 오래 부품 이런 거. 네. 오래 왜냐면 자기들도 비행기 기재를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그거를 다 수입만 할 수 없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 이제 수출하기도 해요, 그게? 그럼요. 보잉이나 유럽의 그 에어버스 기체에다가 수출도 합니다. 우리가 사실 뭐 손기술이 좋으니까 우리가 또 전자도 잘하니까 뭐 그건 뭐 당연하겠네. 대한항공 대단하네. 대단하네. 그래서 우리 저 그 족발이 내가 아는 그 족발이 형이 대한항공을 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 인간이 독사네 보니까. 진짜네. 어떻게 알고 그렇게 하지? 아,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신문을 이렇게 쓱 보면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주워 듣는 거지. 아, 그래도 감각이 있네. 감각이 있는 거야. 스페이스 X하고 그 보잉 사장이 우리나라 들어오면 꼭 들리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저 사천의 한국항공우주. 그 다음에 대한항공 두 군데 꼭 들립니다. 대한항공 여러분도 한번 좀 주목해 보시고 대한항공 어느 정도 봐요? 얼마? 지금 24,950. 24,900원이면 저는 뭐 3만 원대 이상은 충분히 올라갈 거라고. 그래 지금 이제 조금 3개월 내에 조금 올랐는데 사실 그래. 아, 어떤 분들 그래. 나도 옛날에 그랬거든. 아니 이렇게 올랐어 3개월 내에. 근데 안 오른 종목이 없어요. 맞아요. 안 오른 종목이 없다고. 그잖아. 안 오른 게 없어. 야, 남들 다 오를 때 안 오르면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있잖아. 안 오른 종목 찾으려면 그냥 저기 있잖아. 만원, 코넥스, 무슨 코스닥에 진짜 그냥 계속 이렇게 돼 있는 거 많어. 그거 사세요. 어떻게 되나. 영수증에 하는 주식 어떻게 사면 되나.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얘기 하나만 안 하고 오늘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으니까 저희가 이제 그 업로드는 저희가 뭐 그렇게 해보도록 이제 노력을 하고 만약에 이제 업로드가 됐으면 우리 이제 PD들이 애를 썼다라는 걸 좀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김구라 경영연구소 이제 부동산 편인데요. 저희가 그 지난번에 그 저 주택계 뭐 얘기들이 이제 좋았고 반응이 그 주택계도 한번 저희가 한번 열심히 한번 좀 해서 저희가 한번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제 사실 이제 그 중앙 어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또 얘기를 뭐 제가 안 한다고 한 건 아니고요. 굵직하고 짚어드려야죠.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사실 뭐 어떤 정책이 시행될 것 같다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좀 그렇고 이제 확정된 건 저희가 말씀드려야죠. 그래서 5월 9일 양도세 중과 관련해서 이제 유예가 이제 다 확정이 됐죠. 네,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뭐 얼마 전에 보니까 저 이재명 대통령께서 다주택자 사실은 양도세 중과 관련해서 이제 유예를 끝내겠다부터 해가지고 줄줄이 해가지고 아니 근데 있잖아 그 저기 자기가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이거 혜택 주는 게 맞냐 천년만년 주는 게 맞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도 이제 조금 손볼 예정. 이것도 이제 대출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 대출 얘기도 나오고 있죠. 계속해서 말이야 저기 담보로 해가지고 주면 신규는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아직 확정은 안 된 거기 때문에 대출까지는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자, 이거 정리해 주세요. 양도세 중과세는 이제 최종 정리가 네. 끝났습니다. 이제 확정하면 5월 9일까지 계약금 내고 계약서 작성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토지거래가를 받아본 분들은 알 거예요. 가계약금 넣고 매매 예약서 넣고 구청에 넣어야 되는데 그거 인정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허가 받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잖아. 이제 많이 몰릴 거니까. 그러면 4월 중순까지는 제가 볼 때는 매매 예약 정도는 해야 그 기간 5월 9일 전에 허가가 나오고 계약서를 쓰지 않을까. 그래서 4월 중순까지는 실질적으로 최종 픽을 해야 된다. 아까 이제 그 김현 소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이제 집을 사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구청이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허가까지 나야 되게 인정인 거잖아요. 허가가 나야 계약서를 쓸 수 있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나 5월 8일에 가서 급매물 잡아야지라고 하면 할 수 없다. 아하. 안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김 소장 얘기는 이제 사실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이제 어쨌든 집을 이제 사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파는 매도인들도 그걸 깜빡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매도인도 깜빡할 수 있고 매수자들도 처음 사는 사람은 이제 깜빡할 수 있고 아니 부동산에서 저기 매수하고 매도인하고 이제 계약했으면 됐지 않는데 그거 전에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그게 되니까 한 3주 걸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빨리 하셔야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네. 나 5월 8일 가서 급매물 담아야지 그러면 허가가 하루 만에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미리 4월 중순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5월 9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또 논란이 되는 게 이제 전세 사는 집, 세입자한테 준 집 어떻게 팔아라는 거. 다주택자들은 다 전세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나온 게 최대 2년까지는 인정해 줄게요. 맞아요. 그러면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세입자 입장도 내가 작년 1월 1일에 전세 계약을 맺습니다. 2+2 나 4년 살 수 있어. 앞으로
1년 지났으니까 3년 남았으라고 하는데 계약갱신 청구 인정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계약갱신 청구 빼고 원래 남아있는 최단 존속 기간 2년만 국가에서 인정해주겠다고 하니까 세입자도 좀 긴장을 해야 되겠죠. 내 집이 주인이 5월 9일 전에 팔았다? 그러면 새로운 주인이 내 남은 2년까지만 기다려주고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주인이 들어와야 되니까. 사실 옛날에는 뭐 계약 기간이 끝나면 거기 플러스 2가 됐는데 그냥 그렇죠. 남아있는 기간 원계약만 남아있다. 그렇죠. 그것만 인정이 됩니다. 계약갱신 청구는 이제 거절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대출받은 분. 작년 6.27 대책 때 대출받으면 6개월 내로 실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전세 준 집은 전세 줬는 집에 내가 살 때 대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세입자가 2년이 남았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계약을 한 거야, 세입자가. 2년 남았는데, 나는 6개월 내에 충돌하니까 요것도 그때까지는 봐주겠다. 세입자 기간까지는. 그게 이제 상위도 있는 거구나, 개념이. 그렇죠. 그래서 세입자 나가고 한 달 전에 이사해 가. 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교통정리 끝났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그 세부적인 조치들이 나오면서 그래서 요즘 이제 그래서 조금씩 이제 다주택자들이 이제 물건을 던지는 매물이 그런 나옵니다. 상황들이 좀 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사실은 SNS에 이제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주택자들한테도 이제 이번 정책이 좀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 보니까. 다주택자들도 이번 상황에 대해서 그래, 그동안 너무 올랐으니까 한번 뭐 제가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 기사를 봤으니까. 자, 이제 명절이거든요. 명절에 사실 있잖아요. 뭐 문중 땅부터 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 사실 부모님들이 사실은요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왜냐면 의료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되질 않았잖아. 그렇죠. 상조 서비스 처음에 런칭했을 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아니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말이야, 미리 맞아. 대비해가지고 말이야 이것들이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잖아. 그런 것처럼 미리 이제 부모님들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좀 열어놓으신 지가 오래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 관련된 유산이라든지 혹은 문중 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김만 씨가 오늘 조금 명절 맞이해서 좀 좋은 정보를 주신다고 합니다. 예. 자, 유산과 관련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 이제 요즘은 많이 바뀌긴 했는데, 예전에는 출가 외인이라고 이제 아들한테만 주고 요즘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딸한테는 안 주고 이런 거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많이 바뀌긴 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도 이제 그런 건 있더라고. 아들한테 좀 좋은 거를 주고.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게 출가 외인인데, 예를 들어서 결혼한 누나가 엄청 잘 살아. 그러면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요. 근데 뭐 결혼한 누나가 이렇게 뭐 이렇게 괜찮지가 않아.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이악 물고 이제 달려드는 거지. 이게 이제 분쟁이 생기는 게 실제로 이게 있었던 사례인데, 둘째는 잘 살아. 전문직이고 서울에 강남에 아파트도 있어. 첫째가 좀 약간 좀 못 살아. 부모님이 첫째한테 아파트 2개 있는 거를 애가 힘드니까 주겠다. 여기 큰 아들은 그래 형 힘드니까 해. 작은 아들. 작은 아들이 형 해라고 하는데, 며느리가 그래. 며느리가 또 아니 두 채면 한 채 한 채고, 그러면 좀 괜찮은 아파트가 여기 형님이 가지고 가더라도 우린 작은 거라도 줘야지. 자식인데 어떻게 하나도 안 주냐라고 해서 또 이게 사실은 분쟁이 좀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럼 이제 그거를 또 이제 둘째 아들이 이렇게 확 누르질 못했구만. 이제 손주가 있잖아. 그러니까 며느리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니 당신이 양보하면 우리 애들 둘이 있는 거는 우리 있는 집 하나 가지고 나눠줄 거야? 받아야 이렇게 나눠줄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아들도 나 말은 했는데 진짜 어떡하지? 뭐 이런 상황이 실제로 집집마다 좀 많이 발생합니다. 상담하다 보면 이게 많이 있는 사례예요. 근데 이제는 사실은 이제 그거는 좀 그렇다. 왜냐면 좋은 집까지 양보하는 건 맞는데 두 채 낼름 주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그 형제 간의 우애가 좀 좋은 집이네. 사실 형제가 우애가 좋으니까 그걸 익스큐즈 하는 거지. 우애가 안 좋으면 그렇죠. 맞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저희 어머니가 사실 이제 연세가 지금 87, 8세 정도 되시는데, 저희 형, 그리고 이제 뭐 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저희 형은 또 이제, 형수도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뭐 한 차장 이상 찍고. 괜찮네요. 그리고 때 우리 형도 이제 지하철공사 다니고, 뭐 나도 나쁘지 않고. 근데 우리 이제 여동생이 매제가 이제 외벌이 하니까 상황이 이렇게 여유있지 않지. 그럴 수 있겠네. 우리 어머니께서 만약에 이제 돌아가신다면, 우리 뭐 집이라고 했자면 뭐 인천에 있는 뭐 상곡동에 한 30몇 평짜리 아파트니까, 나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그걸 이제 나눈다면은 이제 내 몫은 그냥 내가 여동생한테 줄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그 좋네요.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 그거 팔아봤자 그냥 몇 억밖에 액수가 안 돼. 많으면 안 좋지. 아니, 몇 억밖에 안 돼. 팔아봤자 몇 억밖에 안 그렇죠, 돼. 그렇죠. 그거 뭐 그럼 몇 천만 원 받아봤자 뭐 내가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인데, 좋네. 네, 좋아요.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액수가 크면 뭐 그러면 이제 내가 봤을 때는 그때는 근데 완전히 몰아주는 것 자체도 왜냐면 서로 분쟁이 생겨요. 아니 그리고 또 그것도 있더라고. 내 여동생이 좀 이렇게 자존심이 세고 그런데 우리 집안이 이제 서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사실 이렇게 막 의지하는 집안이 아닌데 여동생은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왜냐면 그게 남편한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신호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주면 어쨌든 우리 집에 돈 들어오는 거니까 약간은 이제 조금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 남편을 강하게 키우려고 그러는 거. 아니 그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 있지. 그러니까 집안마다 다 그런 문제가 있잖아.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내가 정말로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하고 미리 주는 거하고 좀 다른 문제일 수 문제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는 받는 쪽도 사실은 우리가 힘드니까 당연히 그건 받아야지가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 요즘은 이제 그런 인식이 많이 없어졌어. 그래서 그런 분쟁이 있어서 어떻게 됐어, 결국은. 결국에는 해결 안 됐습니다.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 큰 며느리도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봐. 그러니까 나는 큰 며느리도 대응 방식이 와 동서 정말 미안해 우리가 진짜 힘들어서 그러는데 요거 나중에 팔면 좀 챙겨줄게라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힘든데 뭐 두 채 가져가는 게 어땠어 뭐 그렇지, 이렇게 그거는, 나오니까 이게 감정 대 감정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뭐 서방님들 잘 살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거 법정 분쟁하면은 법정 분쟁하면 문제죠. 그 법정 분쟁하면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두 채 다 주셨다고 그럼 하더라도 이러면 소송 걸릴 수 있어요. 다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절반은 가져갈 수 있죠. 근데 있잖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큰형네 그 내외가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법으로 가면 당연히 지는데 그 감정적으로 대응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살 좀 달래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고 제가 이런 사례도 봤어요. 이제 시골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아들 귀한 아들이고 누나들이 있으면 이 집은 이 아들한테 줘야 된다. 이게 종갓집은 우리 장손한테 줘야 된다 그래서 장손한테 줬어. 누나들한테는 이제 땅을 줬는데 도로가 뚫리면서 땅값이 치솟아가지고 누나들은 다 부자 됐는데 시골 땅 안 올라. 그래서 그 누나가 찾아왔어요 저를. 우리 동생 집 사줘야 되는데 나는 부모한테 받은 거 은격결에 받아서 부자가 됐는데 동생은 시골 집은 안 올라. 그래서 서울에 동생 집 하나 사줘야겠다고 찾아온 사람. 그거는 굉장히 그래도 해피한 케이스인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거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도 있더라. 아니 근데 이제 옛날에 그 일반적인 케이스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시골에서 이제 그 농사 지어서 형은 어쨌든 간에 공부를 많이 시켜가지고 형은 이제 서울에 살고 있어. 그때 뭐 직장 다녀봤자 뻔한 거 아니야. 이제 동생들은 이제 시골에서 이제 농사를 짓는데 이 시골 땅들이 대박이 나가지고. 그거 많아요. 형은 대학교는 잘 나왔는데 전세 살고 있고 맞아. 시골에 있는 분들은 이제 땅값 올라가지고 대박 나고.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결국은 형제 간의 우애더라고. 근데 이제 형이 그래도 우리 형이 최고야 이러면 이제 나중에 나눠주는데 형이 뭐시 자기는 대학 가고 동생들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막 평상시에 무시하고 그랬으면은 나중에 얄짤없지. 얄짤없지.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게 다 집안 그 우애고 분위기더라고. 그러니까 좀 잘 나갈 때 서로 베풀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맞겠고 최근에는 어떤 일이 더 많이 있냐면 제 친구도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데 시골 출신들 있잖아요. 이제 부모님들이 연세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 문제가 뭐냐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이 이제 수도권 위주로 발전하다 보니까 시골 땅이 거래가 안 돼요. 맞아, 안 돼. 오르지도 않고 거래가 안 돼. 맞아. 그러면 산이나 시골 땅이 있는데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면 상속이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나 받기 싫은데? 맞아, 그런 경우도 있지. 일본이 그런 거 많잖아. 안 팔려요. 안 팔리다 보니까 이게 재산세도 나가고 신경 쓰기도 싫으니까 상속 거부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 근데 그거는 진짜 그 정도면 진짜 완전히 자연인 사는데 완전 오지네. 오지일 수도 있고 진짜로 시골 가면 요즘 특히 임야 이런 거 사. 그래, 그거 거래 안 누가- 돼요. 맞아, 거래 안 되지. 그거 누가 사? 솔직히 나라도 그 임야 이런 거 준다 그러면 내가 그걸 받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팔리지도 않는데. 근데 저희 부모님도 지금 저랑 연세 되시기 전 한 5, 6년 전에 그 이천에 그 전원주택 짓고 사셨거든요. 아 진짜로? 근데 너무 연세가 드시고 들어가셔갖고 처음에는 그거 좋다고 힘든데? 가셨다가 너무 힘드시니까 그러니까 저랑 형 올 때까지만 기다리시는 거야. 잔디 미는 것도 이제 못 하셔가지고 처음에 그거 밀려고. 네. 잔들이 얼마나 빨리 자라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아마존인 줄 알았어. 한 달에 가면 막 아마존이야. 비만 오면 잔디가 쑥쑥 자란다니까. 아니 그래서 그거 빠져나오는데 5년 걸렸어요. 엑시트 하는데. 그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래서 전원주택 가잖아요. 저는 항상 말씀드린 게 그냥 전세로 가가지고 한 2년 살다 보면 90%는 서울로 다시 옵니다.
불편해가지고 잔디 깎다가 죽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절대 로망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일본도 이제 이런 사회 문제가 돼서 맞아요.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2019년이었나 버려준 땅들이 너무 많은 거야. 상속 포기해버리고 그냥 등록 안 해버리고 세금 안 내고 상속세 안 내고 포기하는 땅들이 너무 많아서 일본도 사회 문제가 돼서 특별법 만들어서 공공이 뭐 어떤 편의시설을 짓는 쪽으로 하는데 우리도 아마 그래야 되지 않을까. 지방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전라도인가 어디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던데. 있죠. 그런 버려진 땅을 개발해서 청년들한테 거의 무료에 가깝게 막 근데 앞으로는 이게 되게 많아지지 않을까. 이제 수도권만 사실 땅값 오르지 지방에 요즘 그게 안 오르니까. 옛날에 그 저스틴 팀버레이크라고 그 친구가 골프 완전히 매니아야.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옛날에 가수잖아. 돈 많이 벌 때 1,500만 불인가를 투자를 해서 골프장을 인수했어. 제일 크네. 자기가. 근데 얼마나 좋아하면. 나중에 50만 불인가에 팔았어. 야 너무 손해봤잖아. 아니 왜냐면 있는 거 아니에요? 일본이나 이런 데 있잖아. 진짜 골프장 싼 데 엄청 많어. 진짜 몇 억 주면은 진짜 장기로. 왜냐면 골프장들이 옛날에 그 버블 때 많이 생겼잖아. 아, 맞아요. 지방에.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제 후배네 집안도 그거에서 돈 벌었어. 골프장에 가서. 골프장이 도산됐을 때 장기로 해가지고 이제 몇 억에 그냥 해서 한국 관광객들만 받는 거야. 아 좋네. 그것도 이미 이제 지나간 산업이 됐는데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도 이제는 진짜 땅덩어리는 좁은데 뭐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 야 우리가 땅이 좁은데 말이야. 그래도 언제든지 뭐 개발이 되겠지. 내 1,000원만 하더라도 아니 1,000원은 그래도 저기 있잖아. 양반이요. 지방에 경상도나 비하면. 전라도 쪽에 진짜 인구 소멸 지역에 비하면 양반이야. 1,000원은 그래도 나아. 그럼 1,000원은 그리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서울에 가까워서 여지가 있는데 거기도 그래. 그러니 뭐 진짜 전라도 쪽 이런데 그거는 이제 오죽하겠냐고. 지금 방송 보시면 아이 그래도 그치. 그거를 누가 포기하는데 진짜 포기하는 사람 많아요. 포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나 같으면 포기해. 그잖아. 산 준다 그러면 나 안 받을 것 같아. 그래요. 문중 땅도 우리. 그래 문중 땅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뭐 이런 말씀드렸는데 안동깁 씨가 포천에 문중 땅이 어마어마합니다. 안동에 왜 포천에 있어요? 아이 근데 안동이라고 안동에 있는 게 아니잖아. 왜 그런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해. 아니 상식적으로 그렇잖아. 안동이면 안동에 가지. 우리 있잖아요 안동김 씨가 우리가 이제 청음 김상원 선생의 우리가 후손이에요. 우리 옛날에 남한산성 보면 맞아요. 척화파하고 이제 뭐 저기가 있잖아 주화파가 있는데 그때 척화가 김상원이고 주화가 최명길이야. 그리고 있잖아요 옛날에 노론의 사형제 해가지고 김창읍 김창집 해가지고 워낙 옛날에 안동김 씨가 권한이 세도가 셌으니까 그래서 철원 땅에 제가 알기로 우리 문중 땅이 한 40만 평 넘어요. 제가 알기로 몇십만 평대. 근데 그거를 중간중간에 문중에 있잖아 그 저기 있잖아 집행부들이 다 헤쳐먹었어.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도 땅이 엄청 많이 남아있어. 그래서 이제 저 집행부 안에 이제 다른 문중들이 뭐 저기 한다 해서 소송이 사실 많아요. 근데 문중 땅이 이렇게 이제 소송이 걸리고 어떤 식으로 사기를 치는 데서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 이제 요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민법에서 공유, 합유, 총유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요거 상식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공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예를 들어서 부모님 집이 있으면 형하고 나하고 반반 2대1, 2대1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지분, 공유야. 공유. 서로 나누는 건데 땅은 한 덩어리인데 지분은 각각 나누고 이 지분을 사고 팔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공유인데 이것도 이제 투자할 때 사기 많이 당하는 게 예전에 무슨 방송에서 가수 김정민 씨가 그 자기 사연을 얘기한 게 제주도 공항 개발하는데 땅을 샀다는 거야. 근데 보통 우리가 땅을 사면 한 필지를 사잖아요. 지분을 산 거예요. 이 큰 땅을 이게 뭐 몇만 평 중에 몇 분의 몇을 산 거야. 예를 들면 100분의 1 이렇게. 그러면 이게 공유의 문제가 뭐냐면 이 땅을 개발할 때는 전원 합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찾는 사람이 1,000명이 되면 이 1,000명이 전원 합의가 되는 게 이게 살아있는지 미국 가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땅은 영원히 개발이 안 돼. 그러면 땅값은 올랐어.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 개발도 안 되는 땅을 누가 사냐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그 땅에 인질로 묶여 있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한 10년 전 사연이거든요. 지금도 아마 저는 못 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옛날에 이거 뭐 농담일 수도 있는데 땅을 샀어. 둘이서. 친한 개그맨 둘이서. 근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면을 정확하게 나누질 않았나 봐. 그냥 2분의 1로 한 거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뭔가 이제 도로가 생기고 여기가 그럼 분쟁 좋으니까 생겨요. 내가 여기만 싹 팔고 야 요거 내가 팔았다? 요 땅은 네 거야? 이렇게 된 거야. 땅값이 맹지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뭐
둘 다 워낙 유명하고 그러니까 그 땅값이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의 어떤 전체적인 재산에 큰 영향을 줄 정도 아니니까 뭐 웃으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이런 있지. 문제도 생길 수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공유로 같이 지분 투자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합의는 뭐냐면 동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것도 지분이 있는데 우리 세 명이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차려요. 그러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합의인데 합의는 공유는 개인 지분을 사고 팔 수는 있거든요. 내가 자식한테 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동업, 합의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돼요. 전원이 합의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왜냐면 그래야지 어떤 이상한 놈이 쓱 들어와가지고 야 나랑 같이 할 거야 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우리 세 명이 했는데 우리 일도 믿고 우리가 막 차렸는데 일도가 야, 내 친구한테 팔았어. 맞아. 라고 그건 하면 우리는 안 어떻게 되는 안 돼! 라고 하기 때문에 합의는 이렇게 이런 개념이다. 동업 개념이라고 보고 이제 문중 땅은 총유 개념입니다. 총유는 지분이 없습니다. 그냥 비법인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단체가 지분 없이 이 땅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그냥 단체가 되는 거잖아요. 어떤 누구 대표 조합장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럼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이제 사기치기가 주인이 없는 땅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단법인에서 이제 쓱 해가지고 하는 게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뭐 저 갑자기 뭐 법적으로 모르지만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사단법인의 장이에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사단법인에 땅이 있어요. 그러면 사단법인 내에서 뭐 어떤 회의나 이런 것도 안 거치고 내가 가서 사인하면 땅 팔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법이 있지. 그래서 사기를 어떻게 치냐면 뭐가 필요하냐면 그 멤버 구성원, 그러니까 종친의 성 가진 사람의 2명이 인감이 청구된 매각 내용, 매각하겠다라는 내용, 뭐 계약서 비슷한 게 하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회의록. 우리 회의했어. 회의록 있어야 되고 타결했다. 문중 규약집, 매매 계약서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 다 조작 가능하잖아. 안동 김씨. 그럼 안동 김씨 2명 데리고 와가지고 인감도장 찍는 거지. 야, 우리 한 1,000마리씩 줄게. 찍고 뭐 이거 회의록 조작하면 되지. 내부에 문중에 있는 사람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회의록 규약 받으면 되지. 받았어. 나눠주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쓱 하는 경우인데 쓱 하는 건 하수고 내가 봤을 때 이중 계약을 하는구나. 그래서 야 여기 있잖아 니들 있잖아 나한테 이렇게 팔어. 실제로 나한테 뒷돈을 줘. 뭐 이렇게 되는구나.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분들 어떻게 했냐면 머리가 좋은 게 이게 이 서류를 준비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를 가요. 등기소 가면 소유권 이전이 돼. 그러면 이 땅을 소유권 받아서 은행에 가가지고 담보대출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대출금을 깎아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 게 항상 그 종친회 같은데 집행부를 어쨌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참석을 하고 그런 걸 알아봐야 된다. 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뭐 이거 제가 방송에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만 지금 집행부를 얘기하는 걸 그전에 그건 아니고 제가 그전에, 예를 들어서 그랬다는 그전입니다. 거고 마음만 먹으면 문중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 근데 그러면 아까 그 대출을 예를 받았어요? 그 대출 슈킹했어요? 대출 이제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럼 쥐들 알아서 하겠지. 원래 그냥 돈 넘기는 받고 거지. 튀었지. 넘기는 거지. 걔들은.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럼 붕 떴겠지. 그러면 자 은행 안 갚죠. 은행은 어떻게 해? 그 땅에 압류 걸잖아. 그럼 알 게 뭐야? 그럼. 어차피 사기 쳐서 뺏어온 건데.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그냥 넘길 생각으로 그렇게 된 건데. 문중이 빨리 눈치채면 압류 걸고 이게 소유권 이전 취소 소송 걸 거란 말소 소송 건단 말이야. 그 애들은 담보대출 받아서 튀었지 이미. 10억 받아서 도망간 거지. 뭐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이렇게 법이 좀 바뀌었어요? 여전히 그래요? 법으로 이걸 어떻게 막을 건데? 서류를 조작하는 부분을. 이건 그냥 사기기 때문에. 맞아.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자기 개인 재산도 이렇게 눈을 뜨고 있는 데서 사기당하는 판인데 문중 땅 그냥 뭐나마 그냥 내 그냥 우리 문중 땅에 이러니까 그거를 진짜 이렇게 막 쳐다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구나. 아무도 신경 안 쓰지. 그 문중 땅을 누가 신경 써?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방치하고 있으니까 이제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들은 이럴 수도 있고 우리 집은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산소 땅을 딱 했는데 손주한테 우린 사촌이 많으니까 손주 2명 이름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산을. 그래서 이름은 손주 이름인데 이제 대표 땅인데 손주 중에 한 명이 형 중에 한 명이 커가지고 그 땅을 팔아먹으려다가 걸려가지고 압류 걸고 그런 적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별별 문제들이 다 있다. 근데 우리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그 장소형이 돌아가셨는데 저희 그때 그 문중 땅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래도 그 형이 다 팔아가지고 팔았어?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그 보상을 받았나 봐. 그래가지고 보상 받아가지고 그거를 집안 그래도 구성원들한테 다 이렇게 좋으신 분이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뭐 사실 그래서 간 건 아니지만 좋으신 분들도 있어요. 좋으신 분도 있어요. 좋으신 분들도 있고 근데 저희 이제 또 다른 요쪽 이제
우리가 이제 워낙 뭐 육촌 뭐 이렇게 많잖아. 그 또 다른 쪽은 뭐 그런 것 때문에 또 안 보더라고. 옛날에 그렇게 이제 사람마다 친하게 다르지. 그래서 우리는 다 팔아가지고 그 개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 아버지가 총정리해가지고 다 나눠줬어요. n분의 1. 그래요. 예, 어쨌든 간에 그 저기 그러니까 이게 재산이 이게 공동으로 많으면 이게 참 문제야. 이게 문제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옛날에 그냥 양반 아니고 쌍놈의 집안에서 태어난 게 더 낫다. 뭐 이런 얘기를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렇잖아. 옛날에 뭐 그거 없으니까 그거 솔직히 제로 저기 개발도 안 되고 이제 문중 땅들 대개 보면 개발이 안 돼요. 개발 안 돼요. 맞아요. 그거 뭐 괜히 신경 쓰고 또 남이 또 헤쳐먹었다 그러면 저 속이나 아프고 그러지. 그렇다고 내가 매일 거기 가서 지킬 수 있어? 안 그래? 그렇죠. 그럼 누가 지켜? 그래서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